새벽 5시 세탁기 속 옷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숙으로서 이런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받은 문자 한 통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에너지 환급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거의 3천만 원을 잃을 뻔했거든요. 새벽 5시 드럼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미숙으로서 인천 구도심에서 하얀 빨래방이라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와 만나면서 생기는 현상이었죠. 저는 물기를 닦아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 있었어요. 빨래는 정직해. 정성 들인 만큼 깨끗해지거든. 저는 혼잣말을 하며 세탁기에서 나온 옷들을 꺼냈습니다. 하얀 셔츠가 새 것처럼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작은 유리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쪽지와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떤 학생이 남기고 간 감사 인사였어요. 비 오던 날 공짜로 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쪽지 옆에는 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때 우편함에서 빨간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였어요. 단전 예고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즘 들어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컸거든요. 이번 달도 빠듯하네. 저는 한숨을 쉬며 고지서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임대료도 오르고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아서 매달 버티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만 참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아침 7시쯤 되자 첫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박서연이라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미술 공부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저는 웃으며 맞아줬어요. 네, 아침 배송이 있어서요. 서연이가 드라이클리닝 맡긴 정장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 끝났어. 새 것처럼 깨끗해졌지. 제가 포장된 정장을 건네줬어요. 서연이는 늘 정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치고는 참 반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세탁소 일도 도와주곤 했죠. 오전 내내 빨래들을 정리하고 다림질을 했습니다. 셔츠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다리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손님들이 깨끗한 옷을 받아가며 고마워할 때면 이 일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건물주인 윤경자 씨가 들어왔어요. 고목벌 되는 이웃이었지만 요즘 들어 가게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미수가 한 달만 더 생각해봐. 경자 씨가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게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맡으라고 했잖아. 경자 씨가 다시 압박했어요.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요즘 동네에 프랜차이즈 빨래방들이 생기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사정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는데 나도 할 말이 있어. 경자 씨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세탁기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가계부를 정리하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가게 문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야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리병 속 쪽지가 문득 생각났어요. 그때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세탁소를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드라이클리닝 맡긴 정장들이 많아서 바쁠 예정이었어요. 한 벌 한 벌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발신자가 정보기관 같아 보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에너지 바우처 환급과 저금리 대환에 관한 것이었어요. 정부 에너지 바우처 환급 및 저금리 대환 최저 2.7%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청과 은행 공동이라는 로고도 박혀 있었어요. 링크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요즘 전기료도 오르고 가스비도 만만치 않아서 정부 지원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대출 금리도 낮춰준다니 솔깃했어요. 링크를 눌러보니 앱을 설치하라고 나왔습니다. 시청과 은행 로고가 제대로 나와 있어서 믿을만해 보였어요. 혹시나 해서 설치했습니다. 앱을 실행하니 여러 가지 권한을 요구했어요. 전화, 문자, 알림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 앱이니까 당연한 거겠다 싶어서 모두 허용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나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계좌라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저는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얼마 후 전화가 왔어요. 정부감독원이라는 곳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친절한 목소리의 직원이 환급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기뻐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직원이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서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금과 함께 되돌려준다고 했어요. 보증금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정도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8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직원이 답했습니다. 큰 돈이었지만 곧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 솔깃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직원이 가상계좌 번호를 불러줬어요. 저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보냈어요. 창구 직원이 큰 돈이라며 확인을 한 번 더 해줬지만 정보 사업이라고 설명하니까 처리해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금으로요. 제가 당황했어요. 네, 보안상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얼마나 가져가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준비해 주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800만 원을 보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인근 소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일이라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1,800만 원을 보낸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탁소를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 인사를 나눠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뭔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서연이가 다시 물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저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경자 씨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수가 이번 달까지만 생각해봐.
경자 씨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 재촉하세요? 제가 답답해 했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 경자 씨가 설명했어요. 임대료를 2배로 올리거나 아니면 가게를 비워달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건이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경자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경자 씨가 나간 후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임대료 문제에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도 오늘 일만 잘 해결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오후에 남편 친구인 김만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미수가 요즘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준다면서. 만수 씨가 말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금 들고 직접 가져오면 빨라. 만수 씨가 조언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평소 자주 연락하던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통화 불가라는 문자만 왔어요. 왜 아무도 연락이 안 되지?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서연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통화 중이라는 자동 응답만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한 약속이 걱정됐어요. 정말 정부 직원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800만 원을 보낸 상황이라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이 잘 해결되기만을 바랐어요. 나만 참고 버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저는 세탁소로 나와 앉았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작은 유리병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쪽지와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그 병 말입니다. 문득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2006년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흠뻑 젖은 교복을 들고 세탁소 문을 두드렸어요. 비에 젖어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교복 좀 말려주세요. 아이가 간청했어요. 돈은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받아줬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밤새 건조기를 돌려서 말려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이가 다시 왔습니다. 뽀송뽀송하게 마른 교복을 받아 들고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때 저는 주먹밥까지 하나 쥐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깊게 인사했어요. 괜찮다, 학교 늦지 마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500원과 함께 쪽지를 가져왔어요. 비 오던 날 공짜로 말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진우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안 가져와도 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진우가 말했어요. 그 후로 진우는 가끔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인사도 하고 심부름도 해주곤 했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유리병을 만져보니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30이 넘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내일 약속과 관련된 연락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정부감독원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약속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절차가 조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인근 소공원에서 낮 2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꼭 현금으로 가져와야 하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보안상 그래야 합니다. 직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맞는 일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돈을 보낸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병을 다시 바라봤어요. 진호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작은 친절이 제게 큰 도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빗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다음날 오전 은행에 가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큰 돈이라 직원이 여러 번 확인했지만 정보 업무라고 설명하니 처리해줬어요. 검은 가방에 현금을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했지만 긴장 때문에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약속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시계를 보니 1시 반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소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슬슬 나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나왔습니다. 혹시 정보감독원에서 연락하는 건 아닌지 싶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미숙 사장님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리병 속 500원과 진우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남자가 말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때 그 아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 진호니? 제가 감격해 했습니다. 네, 저는 최진우입니다. 33이 되었어요. 진호가 말했어요. 20년 전 그 중학생이 이제 어른이 되어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니? 제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지금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호가 설명했어요. 수사관이라고. 제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호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무슨 위험이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진호가 설명해 주니 제가 당한 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였어요. 에너지 환급이라는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통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보낸 돈은? 제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호가 작전을 설명했어요. 약속 장소에 가서 가짜 정보 직원을 만나되 현금을 직접 주지 말고 시간을 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체포 작전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걱정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진호가 안심시켰어요. 그날 주먹밥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진호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호는 연락을 서연이 휴대폰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제 폰에 설치된 악성 앱 때문에 직접 연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이를 아니. 제가 놀랐어요. 네,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그때 서연이가 세탁소로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고마워.
제가 서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가 다시 한번 작전을 설명해 줬어요. 500원 주먹밥이라는 암호 문자를 받으면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꼭 조심하세요. 진우가 당부했어요. 알겠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소공원에 도착하니 벤치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옆에 놓고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진우의 말을 듣고 나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미숙 씨죠.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부감독원 김 과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줬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정부기관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 말대로라면 가짜일 거였어요. 현금 준비하셨나요? 김 과장이라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문자가 온 것 같았습니다. 몰래 확인해 보니 500원 주먹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남자가 당황했어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드릴게요. 남자가 재촉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봐야겠어요. 저는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남자가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꾸 시계를 확인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빨리 하시죠.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돈이 많아서 신중하게 하려고요.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진호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진호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진호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경찰. 가짜 김 과장이 당황했어요.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짜 김 과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주변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진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진호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호도 감격했어요. 진호가 설명해 주니 제가 설치한 앱이 모든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연락이 안 됐던 거였어요. 이런 수법이 있다니. 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진호가 설명했어요. 가짜 정부 직원들은 악성 앱으로 통화를 차단하고 가짜 안내를 보낸 후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썼다고 했습니다. 정교한 사기 수법이었어요. 그럼 제가 보낸 돈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급 정지 처리했고 환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진호가 안심시켰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며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한 사기 수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먼저 송금하신 1,800만 원은 계좌 동결 조치했습니다. 진호가 설명했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진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상당 부분은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신고해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워. 저는 진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었어요. 진호가 말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니? 저는 머쓱해했습니다. 진호는 그날 주먹밥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중학생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 전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우가 고백했어요. 대단하구나.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걱정했다며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이가 안도했어요. 고마워,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 제가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자 씨를 만났어요.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며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사기? 경자 씨가 놀랐어요. 다행히 잘 해결됐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경자 씨는 체포 장면을 목격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경자 씨가 사과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좀 미뤄도 될 것 같아. 경자 씨가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기뻐했습니다. 넌 이 동네 체면이야. 경자 씨가 인정해 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던 제 고집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제 자신을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탁소를 열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카운터 위 유리병 옆에 새로운 쪽지가 하나 더 생겨 있었어요. 진우가 어제 몰래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갚을 차례예요 라고 적혀 있었고 진우라는 서명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작은 친절이 이런 큰 도움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친절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로 한 거였어요. 무료 건조 데이를 시작했습니다. 폭우나 한파가 올 때는 빨래를 무료로 말려주기로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의 이불이나 옷도 무료로 세탁해 드렸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서연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나도 도움 받았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있는데요. 서연이가 염려했습니다. 장사도 중요하지만 이웃도 중요해. 제가 설명했어요. 며칠 후 진우가 세탁소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세요. 진우가 인사했어요. 진우야, 어서 와.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송금하신 돈 대부분 환수됐어요. 진우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저는 기뻤습니다. 네, 빨리 신고해서 다행이었어요. 진우가 설명했어요. 진우는 앞으로도 가끔 들르겠다고 약속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와. 제가 환영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진우가 웃었어요. 그날 오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겨울옷을 맡기러 오신 건데 돈이 부족하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무료로 해드릴겨.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사양하셨어요. 저도 도움받은 게 있어서요. 제가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시며 겨울옷을 맡기고 가셨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동네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정리하며 유리병을 다시 봤어요. 오래된 쪽지와 새로운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건너온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세탁기는 회전을 멈춰도 친절은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온다. 저는 이 말을 되뇌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도움이 되어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우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